안녕하세요. 코딩 없이 빅데이터 분석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통계 관련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통계라고 하면 뭐 교과에서도 이제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R이나 자모비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걸 기술 통계라고 하는데 그 직전의 개념으로 이 확률, 이 통계의 기초가 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확률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모수 자체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추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는 조사하기 힘들고 그게 뭐 물리적인 시간이나 비용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표본만 가지고 추정을 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월드컵 기간에 판매되는 치킨 평소 판매량보다는 당연히 많을 거지만 이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이벤트에 대비해서 이 모수는 이제 월드컵 기간에 준비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예를 들면 평소에는 하루에 이제 50마리를 파는데 월드컵 기간에는 100마리를 할지 120마리를 할지 140마리를 준비할지 그리고 못 팔면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 통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해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월드컵 기간의 판매량과 월드컵 기간 전후에 이 판매량을 비교해서 135마리라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 135마리라는 수치를 도출을 했는데 실제로 뭐 그 135마리가 정확히 판매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 지난 월드컵 기간 4년 전의 월드컵 기간의 판매량과 전후를 대비해서 몇 퍼센트만큼 더 많이 팔리더라. 그것을 통해서 135마리라는 수치를 도출해 냈을 거고요. 그러면 이 135라는 수치를 주었는데 우리가 과거 월드컵 판매량을 근거해서 예를 들어 과거 월드컵 판매량 때는 평소 대비 뭐 60%뭐 120%가 더 많이 팔리더라. 월드컵 기간에는. 그걸 가지고 평소에 50마리니까 그거에 배율해서 135마리라는 수치가 나왔겠죠. 그러면 이 135마리가 정확히 판매할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135라는 수치를 제시할 때는 이 수치가 정확히 맞을 확률을 나타내 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 집단을 100%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추정에 대한 확률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135마리를 기준으로 132마리일 때, 133마리일 때 각 마리에 대한 확률 정보가 같이 제시되면 점주는 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손실을 최소화해서 몇 마리를 준비를 할지를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사용한다는 이론이 이 확률론인데요. 아무리 정교하게 분석된 통계 자료, 우리가 이 모 집단을 추정하고자 가져다가 쓰는 이 통계 자료도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의 필요로 하는 이 확률, probability를 같이 표현해주면 훨씬 더 우리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거는 특정 조건에서 동일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어, n번 반복하면 이 총 n번의 횟수 중에 사건 A가 n번 발생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이 뭐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뭐 예를 들자면 동전을 2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2번 다가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하나, 한 번 앞면이 나오는 게 2번, 그래서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앞면이 두 번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한 번. 그래서 두 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이라도 나올 확률은 총 3개의 케이스죠. 그래서 4개 중에 3번에서 두 번 던지면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총 수행 횟수는 4. 그중에 내가 제시한 앞면이 나올 확률, 발생할 확률은 3.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확률을 표기를 합니다. 이 확률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뭐 정의를 해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건으로 딱 본 적은 많이 없을 겁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요. 그래서 1이 이 100%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 내가 지금 수행하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각 사건들을 수행 횟수만큼 수행했을 때 몇 퍼센트의 확률로 수행되냐. 요게 이 요런 식이고요. 뭐 이 식을 막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동전 던지기 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나온 확률이 2분의 1. 그래서 합치면 1이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 통계적 확률인데요. 이 우리가 반복적인 시행을 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경우가 생길 확률은 n번 중에 r번, 그러니까 n분의 r이라는 이 확률값 p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p를 n분의 r 한 이 결과값 뭐 75%, 25%, 50%라고 하는 이 p를 우리가 여기서 말한 사건 A가 발생할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 확률은 뭐 여러분들 뭐 이 집합 이야기할 때 중학교에서 집합 이야기할 때 요런 거 썼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은 각 집합의 확률 더하기 두 개의 확률이 동시에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뺀 거가 이 두 개가 일어날 A와 B 사건 모두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런데 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는,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을 이 배반 사건이라는데 배반 사건이면 둘 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A랑 B의 이 합집합, 합 확률은 A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부터 10까지 적힌 공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2의 배수가 나오면 A 사건, 그래서 2, 4, 6, 8, 10이 나오면 A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면 B 사건, 3, 6, 9가 나오면 B 사건. 그래서 각 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 집합처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 혹은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두 개의 확률을 더하고 나서 A가 발생할 확률은 10분의 5, 5개가 있으니까요. B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3, 3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6 하나, 그래서 10분의 1을 빼서 총 10분의 7이 이 전체 A와 B가 발생할 확률이 70%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반 사건이라서 이 짝수가 나오는 것을 A, 홀수가 나오는 것을 B라고 하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이 혹은 이 두 사건 모두가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할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해서 총 1이 되게 됩니다. 뭘 뽑아도 A 아니면 B의 사건이
뽑히겠죠. 그래서 요 표시를 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렇게 확률을 표기할 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결과의 합이 12 이상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두 개의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눈금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 던졌을 때 결과 합이 12 이상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죠. 네, 메모장을 켜서 1이 나오고 1이 나왔을 때는 결과의 합은 2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네,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게 있고요. 이 주사위를 두 번 돌리니까 여기에서도 1, 2, 3, 4, 5, 6 총 36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총 36개가 가능한 케이스이고요. 그 중에 12 이상이 되는 것들. 12 이상이 되려면 그건 최소 10부터 시작하면 46, 64, 그죠? 55, 56, 65 이렇게 66 이렇게 되겠죠? 총 6가지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시행 횟수에서 6번이니까 는 6 해서 6분의 1이 이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합이 10 이상이 나오는 경우 이걸 구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확률입니다. 확률.
그래서 이 확률 자체는 이 우리가 뭐 덧셈, 곱셈 뭐 이런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보지 않고 우리는 간단하게 옛날에 배웠던 이 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응용하고자 했을 때는 이 확률의 기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런 룰렛 게임에서 이 회전판을 돌려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나 색깔에 볼이 들어있으면 이기는 이 룰렛 게임 같은 경우는 어 무슨 상황이든 어떤 숫자에 들어가건 어떤 색깔에 들어가건 반드시 누군가는 이기게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룰렛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걸면 얼마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베팅한 금액 대비 우리가 실제 얻을 수 있는 금액까지도 포함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대값인데요. 이 기대값은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곱해서 전체 사건에 대해 합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모든 케이스를 다 보면 확률은 전체가 1인데 이 기대값은 이 확률에다가 x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기대값은 어 1이 6분의 1의 확률로, 2가 6분의 1의 확률로, 3이 6분의 1의 확률로, 그렇게 해서 이 주사위의 기대값은 전체의 합을 각 이 확률을 곱해서 전체의 합을 구하면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사위의 값은 3.5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주사위의 확률을 6분의 1로 봤을 때의 기대값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기대값을 보았을 때 실제 이 기대값은 어떻게 보면 평균의 수치이고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사위의 기대값이 3.5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주사위 두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이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한 번 던졌을 때 1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 값이 3.5이기 때문에 2회 주사위를 던져서 합한 값은 기대값이 7이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 두 번 던져서 합한 값을 내기를 한다라고 할 때는 확률적으로는 이 7이다라고 내기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내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 사실 이런 분산, 표준 편차를 또 확인해 보면 이 분산 정도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주사위 던지는 케이스에 기대값은 3.5인데 이 기대값에 해당하는 이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게 되면 이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제곱근으로 표준 편차 분산은 기억나시죠? 분산을 루트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제 사례에 있어서 기대값과 분산을 같이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제 상황에서 요럴 때 쓰는데요. 야구나 보통 이제 야구를 많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팀이 A 선수와 B 선수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영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어떤 값들을 분석해서 어떤 선수들이 나한테 더 유리하게 활용될 것인지, 우리 팀에 유리하게 활용될 것인지를 이 평균과 이 분산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선수가 어, 우승을 했을 때, 그러면 이 A 선수한테는 우리가 주게 될 인센티브가 300이고, 우리가 얻게 되는 인센티브가 300이고, 만약에 우리가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얻게 될 인센티브는 150, 성적이 하락된다면 마이너스 100. 이 각 상황에 따라서 A 선수, B 선수가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우승에 기여할 정도는 예를 들어 B 선수가 더 높고요. A 선수 같은 경우는 순위 상승까지는 A 선수가 확실히 좀 확률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각 이 확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기대값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각 선수들의 이 인센티브,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구현해낼 확률 다 곱해서 더해주면 이 A 선수, B 선수의 기대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대값 같은 경우는 A 선수가 좀 더 높고요. B 선수는 기대값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값을 이 평균으로 두고 이 각 이 인센티브가 발생할 확률들을 이 분산을 구해보면, 분산 같은 경우는 A 선수가 분산이 더 크고 B 선수가 분산이 더 적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우승 확률은 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이 높은 이 A 선수 같은 경우는 이 300이라는 기대값을 달성할 확률이 분산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낮다고 볼 수 있는 좀 기복이 심한 선수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B 선수는 기대값은 적지만 분산이 A 선수보다 낮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의 어떤 목표나 어떤 감독의 비전이나 방향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기대값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안정적으로 B 선수를 어, 영입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를 엑셀로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엑셀 예제 파일을 활용을 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의 기대값과 분산, 이렇게 각 성적에 대한 확률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기대값을 보여줍니다. 기대값은 300 곱하기 A 선수의 300에 해당한 확률. 이게 요 자체에 대한 기대값이죠. 그죠? 우승 상태에 대한 기대값인데,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 수직 입력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눌러서 순위 상승 곱하기 확률, 성적 동일 곱하기 확률, 더하기 성적 하락 곱하기 확률, 이렇게 엔터 눌러주시면 각 수치끼리 곱한 것들의 합, 그래서 기대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 선수도 우승 곱하기 확률 더하기 순위 상승 곱하기 확률 더하기 성적 동일 곱하기 확률 더하기 성적 하락 곱하기 확률 해주면 기대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요. 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분산은 일단 우리가 루트를 씌워야 돼서 제곱을 해야 돼서 마찬가지로 요 기대값 이 확률이 성공했을 때의 값 빼기 기대값으로 닫고,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이 상황이 발생할 확률, 요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열고 빼기 여기 열로 닫고 제곱 곱하기 확률 더하기 열로 열고 여기 빼기 이거 그다음에 제곱 곱하기 확률 더하기 열로 열고 인센티브 빼기 기대값 열로 닫고 제곱 곱하기 확률 네, 이렇게 구해 주시면은 분산이 구해지고요. 그다음에 엑셀을 조금 쓸 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뭐냐면은 여기 C열 같은 경우를 앞에다가 C 앞에다가 전부 다 달러 표시를 붙여주면요. 그대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C 앞에 제가 달러를 붙여서 이 자동 완성에서 보면 C열 말고 나머지 열들은 D에서 E로, D에서 E로, D에서 E로 다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막대기를 D열에서 E열로 이렇게 보냈죠. 그러면은 모든 수치들이 달러가 붙어 있지 않은 수치들은 전부 다 D에서 E열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밑으로 밀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한 칸씩 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 D열에 있던 게 전부 다 E열로 온 겁니다. 이렇게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서 우리가 좀 도전적인 공격적인 어떤 전략을 할 거라면 기대값이 높고 분산이 높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할 거라면 기대값은 낮지만 분산이 낮은 해당 기대값을 달성할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야구에서도 그 보통 4번 타자로 두는 선수들이 보통 이 기대값이 좀 많이 높은 선수들이죠. 그래서 앞에 1번, 2번, 3번 타자들은 기대값은 낮지만 확률적으로 출루할 확률이 높은 선수들을 두고 4번 타자를 보통 이 앞에 출루한 타자들이 이 호민할 수 있게끔 홈런을 칠 확률이 높은 선수를 배치해서 실제 이런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기대값과 분산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은 한 번씩은 들어본 이론이실 거고요. 네, 그러면 잠깐 10분 쉬고 뒤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확률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 확률 분포는 여러분들이 가장 잠오비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보게 될 형태여서 요 이론은 꼭 잘 이해하시고 실습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률 분포라는 이 키워드는 균등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목표 수치이고요. 예를 들면 타석에 들어온 이 타자들의 이 확률들을 어, 일반 관중들 측면에서 이 안타를 치는 사람들의 이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타자의 타율이 타자마다 다르겠죠. 2할 오픈이다. 그러면 2할 오픈은 25%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타자가 안타를 칠지 아웃을 될지 판단하는 예측 근거가 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타석에서는 75%의 확률로 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첫 타석에서는 아웃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가 25%인데 75%의 확률로 아웃이 됐으니까 이 네 번의 타석 안에는 한 번은 안타를 칠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타자의 이 안타 칠 것인지 아니면 아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그리고 나의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걸 즐기면서 야구를 보시잖아요. 야구 자체가 이제 확률에 기반한 그런 응원을 많이 하는 게임이 되는데요. 이런 이 확률들을 쭉 나열하고 이 각 확률들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면 다음에 이 사람이 안타를 칠 것이다, 안 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확률 분포이고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는 이 앞에서 우리가 이해한 확률을 분포, 그래프나 표로 그려둔 것을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정보가 많을수록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우리가 이 확률 분포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 예,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쪽 안타를 칠 수 있을 그 타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투수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의 양이 많을수록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앞에서 본 이 월드컵과 치킨집의 사례처럼 치킨집 전주가 위험 기피자, 리스크를 좀 기피한다면 예측이 135마리니까 그보다 좀 더 적게 준비해서 낭비를 피할 것이고요. 만약에 리스크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준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확률상으로는 135마리라고 했는데 좀 더 판촉 활동을 벌여서 그걸 더 끌어낼 수 있게 140마리도 팔아낼 수 있게끔 이 판촉 활동을 더 벌여서 이 확률을 높여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앞에 예시로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경우는 1, 2, 3, 4, 5가 발생할 확률의 분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치킨집 판매량 예측 확률 분포를 보자면 132부터 138까지의 확률 분포가 요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추정치가 135니까 그 앞뒤로는 조금 더 확률이 더 낮고 제일 높은 확률을 우리가 추정치로 추정을 했던 거잖아요. 예측 추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확률 분포도를 가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분포도이고요. 요런 모든 사건의 확률이 똑같은 이런 분포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의 분포 확률이 똑같은 것들을 이 균등 분포라 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나타낼 가능성은 모두 같은 분포를 이 균등 분포라 하고요. 이 균등 분포들 중에서도 이제 이산 균등 분포와 연속 균등 분포가 있는데요. 이 이산 균등 분포는 구간 내 확률 분포 함수들이 모두 동일한 확률을 가지는 분포를 확률 별수 각 개수마다 똑같이 n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면 이산 균등 분포라 하고요. 우리 주사위 던지는 거랑 같은 거죠. 이산 균등 분포이고요. 이 연속 균등 분포는 이게 사건 하나 A, B 사건이 아니라 이 구간으로 뭐 1에서 2 사이의 숫자가 이 뭐 소수까지 포함해서 나올 확률은 모두 똑같다. 이런 이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분포가 아니라 구간에 대한 분포라면 연속 균등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 균등 분포를 좀 많이 보게 되겠죠. 우리 주사위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균등 분포의 확률은 예를 들어 스톱워치를 작동시킨 후에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시계를 확인했을 때 분침 상관없이 초침이 45와 55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초침이. 그러니까 눈금 하나하나는 60개의 눈금으로 되어 있죠. 초침이니까 총 60초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 45랑 55 사이에 10개의 칸 안에 있을 확률은 60분의 10 해서 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요런 균등 분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발생 확률은 45에 있을 확률 60분의 1, 46에 있을 확률 60분의 1. 그래서 이 균등 분포이고 그중에 45에서 55까지만 잘라내면 6분의 1이 되는 균등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등 분포는 사실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뭐 계산기만 두드려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것은 이런 정규 분포겠죠. 여러분들 수능 치고 뭐 이렇게 받았던 그 표준 점수도 이 균등 분포로 분포를 변환시켜서 만들어진 점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50점 만점에 47점을 받아도 실제 그 표준 점수 변환하면 또 다른 점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 실제 시험 결과를 이 정규 분포로 이렇게 변환시킨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저희 정규 분포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 분포, 정규 분포 자체를 평균이랑 분산만 있으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분포이고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의 성질로는 이 평균을 기점으로 A와 B 사이에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하고자 하면 요 왼쪽과 이 평균을 기점으로 왼쪽의 그래프 모양과 오른쪽의 그래프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 대칭되는 이 범위의 값을 구할 때 사용하고요. 그다음 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다른 이 정규 분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정규 분포 자체가 이런 모양이지만 훨씬 더 뾰족할 수도 있고 뭉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재배치해서 각 분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분포를 말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정규 분포를 이 표준 분포로 변환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0을 평균 0을 기점으로 예, 만들어서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이 G 같은 경우는 이제 0을 기점으로 어, 내가 어디까지에 속하는 이 데이터들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만큼의 확률을 구한다라는 요 기준을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 내가
뭐 0에서 3 사이의 값은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확률을 구해내 줄 수 있는 그런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 가는 과정들은 이런 수식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가 0 부터 플러스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을 쭉 정리해서 0의 기점으로 0 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렇게 재배치해 주게 됩니다. 그래 이런 형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로 보면 이렇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능 성적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수학 60 점이랑 영어 80 점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 배점된 이 점수로. 그러면 영어 80 점이 더 좋은 것인지 수학 60 점이 더 좋은 것인지 내가 지금 수학 점수를 더 올려야 되는 것인지 영어 점수를 더 올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겠죠. 그런데 이 60 점, 80 점을 표준 점수로 변환해 보면 영어는 그때 시험이 너무 쉬워서 전부 다 뭐 80 점, 평균이 막 90 점이고요. 근데 수학은 그때 어려워서 수학의 평균은 50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 점수를 더 올려야 된다. 평균을 전체를 봤을 때 내 이 성적이 노입 투입 노력 대비 이 영어 점수를 더 올려야지 표준 점수 전체 총 표준 점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표준 정규 분포의 이 분포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그런 모의고사 치면 표준 점수로 이렇게 결과 알려주고 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 전략을 짰을 겁니다.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정규 분포 확률 계산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운행을 100회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회 측정했을 때 평균은 170 분이 걸렸고요. 표준 편차는 1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KTX를 이용을 했을 때 185 분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서 부산에서 또 어디 이동을 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 여행 스케줄 짤 때도 이렇게 분 단위로 이렇게 짜야 될 수 있잖아요. 비행기 시간이라든지 그에 연계된 지하철, 뭐 기차, 뭐 다른 교통수단을 또 타야 된다면 그럼 이런 확률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면 요럴 때 이 기존에 있는 이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요 기존 이 분포를 170에 10 이라는 요걸 가지고 이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하면 이 185 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그 원래 결과의 표본이 170 이니까 평균이 170 이니까 빼고 그중에 10 으로 아까 여기 앞에서 표준 편차가 10 이라 했으니까 10 으로 나눠 주면 1.5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 185 보다 오래 걸릴 확률은 1.5 보다 G가 큰 겁니다. 뭐냐면 요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가 170 이었고요. 근데 나는 185 보다 큰 곳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의 확률. 그러면 G를 구했더니 G가 여기가 0 이니까 여기가 1.5 라는 겁니다. 그럼 1.5 보다 큰 그렇죠? 1.5 보다 큰 여기에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1.5일 때까지 누적 확률을 구해 보면 여기가 0.933193이 됩니다. 그래서 총 확률은 0.066807이고요. 이걸 백분율로 바꿔 보면은 6.68%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85분 이상 걸릴 확률은 6.68%다라고
좀 명확히 그러면 문제없이 갈 수 있겠네라고 준비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엑셀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준비 파일에 있는 5장 정규 분포 엑셀 파일을 열어서요. 그러면 각 구간별로 구간의 누적 확률 분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여기 기본 여기 홈에서 홈 탭에 있는 자동합계 옆에 보면 기타 함수라고 있고요. 우리가 이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니까 정규 분포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노말 이 정규 표준 정규 누적 분포 값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얘를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에 G값, G값이 구간값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값은 누적 분포니까 우리가 true, 누적 분포는 true를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아래에도 똑같이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누적 확률 자체를 차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B와 C열, B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거든요. 열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한 번 더 C열을 클릭해 주시면 그죠?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B를 누르고 나서 그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C열을 눌러주고요. 삽입의 추천 차트 눌러주시면 누적 확률 분포를 묶은 이 세로 막대형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일단 여기 두고요. 여러분 그 휴대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가져다 대면 올라가고요. 그 다음은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확률 분포는 아까랑 같은 여기에서 하는 건데요. 노말 S 디스트리뷰션으로 하는 건데 G값을 마찬가지로 앞에값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펄스 확률 밀도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얼마나 많은 밀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이번에는 Shift 키 누르고 하면 이렇게 그 구간이 선택되니까 B열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D열을 클릭해서 삽입 추천 차트 그 다음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우리가 아까 이 책의 교재에서 봤던 확률 분포 그림이 되죠. 이게 이 누적 확률 분포와 확률 분포인데요. 우리가 아까 구했던 교재에서 구한 1.5 구간, 1.5 구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수치가 1.5, 1.5까지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1에다가 는 1 빼기
이 1.5 까지의 누적 확률 빼고 나면 이 1.5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빼고 나면. 그래서 이게 1.5 이상의 이 상황에서 발생할 확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과 1.5 사이 요만큼이 남아 있잖아요. 요만큼. 요만큼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1.5 이상. 아까 185분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니까요. 근데 그 이하가 될 확률은 요거가 되겠죠. 93%가 되겠죠. 그래서 185분 이내에 도착할 확률은 93%. 그 넘어서 초과되어서 도착할 확률은 6.6%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규 분포에 대해서 보았고요. 잠깐 5분만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지는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수집을 해서 저희 방금 본 것처럼 KTX 도착 예정 시간을 추측하는 것처럼 평균 값과 표준 편차 그리고 이 집단이 표준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바로 저렇게 예상해서 몇 퍼센트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어 독립적으로 어떤 이 한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사건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결혼해서 생기는 아이의 성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12주가 지나야 예 가능한데 실제 법으로는 이제 32주가 지나야 성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궁금하니까 뭐 내가 아이가 성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해서 이 통계적인 분석을 하고 싶게 되면 그때는 이 이항 분포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항 분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베르누이 시행과 베르누이 분포인데 이 베르누이 시행에 근거해서 이항 분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베르누이 시행은 서로 반대로 그러니까 한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상호 이제 배반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이 발생하고 절대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배타적인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처럼 반드시 특정 개수의 결과값만 있고 동시에는 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시행하는 걸 말하고요. 베르누이 분포는 이 베르누이 시행을 확률 분포로 만들어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전 앞뒤라고 했을 때 성공 확률이 P다라고 하면 실패 확률은 반대로 1 빼기 P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1, 2가 나오면 성공이고 3, 4, 5, 6이면 실패다라고 하면 P의 확률은 6분의 2, 실패 확률은 1 빼기 P로 6분의 4가 되는 이런 이 베르누이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항 분포라 하고요. 이런 여러 번의 베르누이 시행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베르누이 분포를 이 이항 분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항 분포는 마찬가지로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그 이 평균이나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이항 분포이고요. 그래서 이항 분포의 확률은 이 n번에서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분석이고, 바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학생 A는 많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는데,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볼 때는 어 아르바이트 내 실제 경험상인 거죠. 이 여러 군데의 이 일을 해 보다 보니까 10%의 확률로 나의 적성과 맞는 업무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 취업 캠프에 업체가 약 50개 정도가 참여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A가 약 5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하는 이 취업 캠프에 참가하면 최종적으로는 49 개의 업체가 들어왔고요. 이 업체들 중에서 A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A가 어 확률상 그 10%의 확률이 맞는, 그죠? 이 A가 원하는 이 10%의 확률에 맞는 회사가 2 개가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49개 업체 중에서. 자, 그러면 수행 횟수는 49 이고요.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개수는 2 개입니다. 2 개가 있어야 돼요. 49 개 중에서 2 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 매칭될 확률은 10% 입니다. 그러면 요 49, 2, 0.1을 가지고 이항 분포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P의 X는 2로 해서 넣어 보면은 0.08313909, 8.31%의 8.31%의 확률로 A 사람의 이 적성에 맞는 2 개의 업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항 분포의 연산 결과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엑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준비 파일에 있는 5 장의 이항 분포의 확률 계산 함수. 자, 여기에서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 기타 함수, 홈에서 자동 합계 기타 함수 이항 분포 검색을 해 줍니다. 이항 분포의 레인지, 이항 분포를 사용한 시행 결과의 확률. 그렇죠. 몇 번 수행할 거냐? 49 번을 수행하는데 독립 시행 횟수, 그다음에 성공 확률은 우리 아까 10%라 그랬죠. 그러면 0.1이 되죠. 100분의 10이니까 0.1. 성공은 2번 할 거다.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이걸 또 100을 곱하면 8.313%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이 이항분포의 특성을 가지고 실제 내가 어떤 몇 번 매칭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100% 만들려면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냐? 500 개의 업체 중에 10% 확률의 2 개다. 이게 너무 많은가요? 음. 100 개? 100 개? 예를 들면 아까 49 에서 1 개만 만나면 퍼센트, 2 개를 만날 확률은 8%. 이렇게 우리가 이 값을 바꿔서 수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항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규 분포를 활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위항 분포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서 알고 있더라도 그 확률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는 이 과정은 이 정규 분사를 가지고 확인을 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1과 2가 몇 번이 나온지 실험을 하고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1과 2는 이산된 분포라서 뭐 3분의 1이라고 나오겠죠. 6번 중에 2번이 남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정확히 3분의 1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이항 분포의 이 연속성을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 정규 분사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 한 개를 20번 던지는 실험을 통해서 관찰된 변수 x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x를 가지고 이 정규 근사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는 근사식을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항 분포를 구해낸 식에다가 우리가 어, p를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수치로 정규 근사시켜주고 그걸 연속성 수정해주게 되면 이 구간의 범위는 g가 0.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구간으로 이 정규 분포 기준으로 그러면 g가 0.7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앞에서 우리 정규 분포 할 때 했을 때처럼 이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확히 3분의 1이 아니라 정규 근사를 통하면 다른 확률로 구해진다. 이게 실제로는 조금 더 정확한 이 확률의 추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런 걸 실제로 계산하지는 않을 거고요. 나중에 함수를 이용해서 에, 이 이항 분포에서 나온 값을 정규분사하는 것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포화송 분포가 있는데요. 이 포화송 분포는 시메니드니 포화송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가 이 구한 분포인데요. 아주 특이한 그런 사건들을 이제 분포를 구하다 보니까 나왔고요. 기마다에 복무하는 병사들이 의무대를 찾는 경우는 일반 병원이나 타 의무대 상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전쟁 중이라면 낙마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겠지만 전쟁이 없는 시기니까 낙마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낙마 병사가 생겨서 의무대로 옵니다. 포화송은 여기에서 착안해서 낙마를 하거나 말과 관련한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병사가 발생할 확률 아주 드물게 보통 잘 발생하지 않는 사건인데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이 사건의 발생 확률에 대해서 구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포화송 분포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드문 경우에 확률 분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김하대의 기병의 낙마 사고 아니면 손을 씻다가 내가 2년 동안 쓰는 동안 세명기의 휴대전화를 빠뜨릴 횟수, 야구 관람 중에 홈런볼이나 파울볼을 받을 횟수.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버스가 내가 정류장을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정류장에 동시에 도착할 횟수와 같은 이런 분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포화송 분포이고요. 자, 그러면 말을 타는 횟수, 총 이 수행 횟수 n 중에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횟수 x를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화성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모두 이 람다 값으로 똑같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이 람다 값과 똑같다라고 했을 때의 n개 구간에서 이 사고가 발생할 이 확률은 n분의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시간당 평균 발생 건수를 람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x 포화종 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포화송 분포에서 실제 이 확률을 유도하는 과정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씨는 건망증이 심해서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충전하던 휴대폰을 집이나 사무실에 종종 놓고 간다. 우리도 그러죠. 그런데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서는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이 바로 가져가지 않고 놓고 가는 경우가 3회였다. 그러면 일주일에 단 1회 이하로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놓고 나갈 확률 0회거나 1회이거나, 그리고 4회에서 5회, 평균이 3회인데 그보다 더 많이 놓고 나갈 확률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대전화를 놓고 갈 평균의 횟수를 기준으로 잡고, 그래서 우리 람다는 3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3만큼 일주일에 3번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1회 이하, 우리는 람다는 3인데 우리는 1보다 작은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화성 분포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에 넣어주고 쭉 계산을 하게 되면 P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199148이라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휴대전화를 놓고 갈 확률이 1회 이하로, 일주일 동안 1회 이하로 놓고 갈 확률이 19.91%가 됩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누구한테? 네가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포화성 분포 확률 계산에 따라서 19%, 대략 20%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예제 4에서 5회,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px가 4일 때 그리고 px가 5일 때 두 개를 더하면 4회 혹은 5회에 놓고 갈 확률이 구해지겠죠. 그러면 합치면 26.8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회일 때보다는 4, 5회가 훨씬 더 확률이 높네요. 자, 이걸 또 마찬가지로 엑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파일에 보안성 분포 확률 계산, 일단 여기에서 함수로 가세요. 포화송 갑니다. 포화송 확률 분포. 그죠? 옛날 거 말고 지금 확률 분포를 구합니다. 그러면 사건의 수 한 번 발생하고요. 근데 평균은 3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적 포화성 0에서 1까지를 구해야 되니까 누적 포화성으로 하면 true. 그래서 는 100 하면 19%의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3으로 하면 64%, 90%까지 되네요. 그죠? 0에서 1은 1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누적으로 구해볼 수도 있겠죠. 4회, 5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 함수 들어가서 포화송, 그 다음에 구하자고 하는 거는 x가 5일 때, 평균은 3, 무적으로 저로. 그다음에 여기도 화송 x는 3, 평균은 3, 로. 자, 이거는 누적이기 때문에 0에서 5 사이의 확률, 3은 0에서 3 사이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둘의 차를 구하면 여기는 3에서 5, x가 3보다 크고 x가 작다 5보다, 그죠? 이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5는 포함하고, 그죠? 3,
그러니까 얘가 결국 4, 5가 되는 거죠. 4, 5. 근데 누적으로 하지 않고 확률 밀도 함수로 구하게 되면 x를 5, 3, 밀도 함수, 펄스, 밀도 함수로 구하고 마찬가지로 4도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4를 평균 3에서 밀도 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되겠죠. 는 위에 거 더하기 아래 거. 이렇게 하면 4가 발생했을 때, 그죠? x가 4일 때 x는 5일 때 이 두 개의 경우니까 결국 두 개 다 확률 같죠? 두 개 다 확률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방식으로 구해도 되고 뒤에 방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어떤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발생 확률만 알고 있을 때 내가 경험적으로든 그런 확률들을 가져다가 실제로 내가 예측하는 뭐 3회 이상, 5회 이상, 5회 미만 이렇게 이 확률들을 구하고 싶을 때 이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화성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를 보면 분포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람다의 크기에 따라서 람다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분포를 가집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표준 정규 분포와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되죠. 그래서 발생 횟수, 우리가 원하는 이 n에 대해서 발생 횟수들을 가지고 몇 번 발생할 것인지 그걸 맞추어서 근사하게 결국 정규 분포로 가는 겁니다. 물론 람다가 너무 작을 때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정규 분포로 안 가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거의 근사한 정규 분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술 통계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 기술 통계를 활용해서 실제 데이터 포럼에 있는 정부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정규 분포에 가져다가 실제 마산에 6월 달에 비가 올 확률은 이런 것들 아니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건들을 가지고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실제 엑셀에 CSV 파일 가져와서 분석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로도 아마 기본적인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엑셀로도 저희가 방금 본 것처럼 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조금 큰 데이터들은 자모비로 분석을 해서 확인하는 실습을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이 R이랑 자모비는 꼭 설치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 시간에 자세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